안녕하세요. 책이소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11번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기분이 언짢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우아하게 표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부정적인 정서가 솟아오르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신뢰나 관심, 이해심과 찬미, 존경과 같은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이내 싸움으로 번지고 만다.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상대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바람직한 방법 따위는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비난하게 되거나 그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비난이나 원망조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를 때 특히 여자들은 상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런 태도가 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 남자들은 기분이 언짢으면 자기 배우자나 그녀의 감정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녀가 몹시 예민해서 상처받기 쉽다는 걸 잊고 그는 냉정하고 야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르면 남자들은 특히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태도가 여자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럴 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겐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글로 써보는 것이다. 편지를 쓰는 행위는 상대가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이 자기 느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여기에 스스로 귀 기울임으로써 한결 마음이 가라앉고 상대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나게 된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글로 옮겨본다는 것은 그것을 말로 했을 때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옮기는 동안 격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긍정적인 정서가 되살아날 여지가 생긴다. 그때 다시 배우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훨씬 유화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화에 임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자연히 당신을 이해할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돼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다. 편지를 쓰고 나면 굳이 얘기해야 할 필요가 없어질 때도 있다. 그 문제는 그쯤 해서 덮어두고 당신은 뭔가 상대를 기쁘게 해줄 일이 없을까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든 아니면 그저 기분 전환을 위해 쓴 것이든 편지를 쓴다는 건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감정을 글로 쓰는 대신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보는 방법도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참고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당신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느낌들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려고 애쓰면서 무언의 대화를 진행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노연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 옮기든 마음속으로 정리해보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고 살펴보고 표현해내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은 기세가 꺾이고 대신 긍정적인 정서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 사랑의 편지 기법은 이러한 과정의 효과와 강도를 놀라운 만큼 제고시킨다. 이 기법은 글로 써보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글로 쓰지 않고 마음속으로 똑같은 과정을 밟더라도 상관이 없다. 사랑의 편지 기법.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애정이 깃든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의 편지 기법이다. 독특한 양식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써내려가는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긍정적인 정서가 되살아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편지를 쓰는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 사랑의 편지 기법은 다음과 같은 세 과정으로 나뉜다. 첫째,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 슬픔, 두려움, 후회, 사랑의 감정을 담아 사랑의 편지를 쓴다. 둘째, 당신이 배우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직접 답장으로 써본다. 셋째, 사랑의 편지와 답장을 함께 놓고 배우자와 그것에 대해 대화를 갖는다.
사랑의 편지 기법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세 단계를 전부 해봐도 좋고 그중 한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실천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은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거치면서 마음을 정리한 다음 원망이나 비난을 털어버리고 상대와 다시 얘기해 볼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편지와 답장을 쓴 다음 그것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얘기해보는 3단계까지 모두 실행에 옮겨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치유함에 있어서는 3단계의 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면이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제1단계 사랑의 편지만 써보는 것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몇 가지 신뢰를 통해 사랑의 편지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제1단계 사랑의 편지 쓰기. 사랑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편지 쓰기에 알맞은 자기만의 공간을 찾는다. 그런 다음 분노, 슬픔, 두려움, 후회, 사랑의 감정을 담아 편지를 쓴다. 이 같은 형식은 당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기 감정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차분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기분이 몹시 상해 있을 때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낀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당신은 그가 무신경하고 당신 기분을 몰라줘서 화날 수 있고 그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기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날 수 있다. 당신은 그가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아 슬프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별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상대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고 속으로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에게는 당신의 배우자임을 기뻐하는 마음과 사랑과 관심을 얻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다. 가슴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밝은 대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후회의 4가지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발산시키고 나면 비로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애정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기본적 형태의 사랑의 편지를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침이다. 첫째, 당신의 배우자 앞으로 편지를 써라. 그쪽에서 사랑과 이해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편지를 써라. 둘째,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슬픔, 두려움, 후회, 마지막으로 사랑의 감정까지 순서대로 진행시키고 편지마다 이 5가지 감정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하라. 셋째, 각각의 감정에 대해 몇 개씩 문장을 만들어 5항목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도록 하라. 문장은 되도록 간명하게 표현해라. 넷째, 하나의 항목이 끝나면 잠시 사이를 두고 그 다음에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주목하라. 5번째, 사랑의 감정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서 편지 쓰기를 포기하지 마라.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까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라. 6번째, 5개 항목이 모두 끝나면 말미에 당신의 이름을 써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본 다음 추신란에 그것을 써라. 편지를 쓰는 작업을 보다 간소화하려면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개의 항목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장의 기본 골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활용해도 좋고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대체로 화가 난다, 슬프다, 두렵다, 미안하다, 원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꼭 그런 형태의 문장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내 마음을 당신께 전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분노. 나는 뭐뭐 하는 것이 싫어요. 뭐뭐라고 해서 실망했어요. 뭐뭐라서 화가 나요. 무엇 때문에 불쾌해요. 무엇 하기를 원해요.
둘째, 슬픔. 무엇무엇에 대해 실망을 느껴요. 무엇무엇이라는 것이 슬퍼요. 무엇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무엇무엇 하기를 바랐어요. 무엇무엇 하기를 원해요. 셋째, 두려움. 무엇무엇이라서 염려스러워요. 무엇 할까봐 두려워요. 무엇무엇이 겁이 나요. 무엇무엇을 원하지 않아요. 무엇무엇이 필요해요. 무엇무엇 하기를 원해요. 넷째, 후회. 무엇무엇이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무엇무엇이라서 미안해요. 무엇무엇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요. 무엇무엇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무엇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무엇무엇을 사랑해요. 무엇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무엇무엇을 용서할 수 있어요. 무엇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무엇을 용서해요. 무엇무엇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무엇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해요. 무엇무엇이라는 걸 잘 알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추신, 당신에게서 듣고 싶은 말. 다음은 사랑의 편지 기법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제시해 보았다. 건망증에 대한 사랑의 편지. 톰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잠을 오래 자는 바람에 딸 헤일리를 치과에 데려가는 걸 깜빡했고, 그래서 사만다는 몹시 화가 났다. 하지만 못마땅하고 화나는 마음을 남편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다음과 같은 사랑의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고 난 후 사만다는 한결 누그러진 마음으로 남편과 얘기할 수 있었다. 편지를 쓴 덕분에 그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설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겠지만 그들 부부는 그날 애정이 충만한 저녁 식사를 보냈다. 다음 주에 톰은 헤일리를 치과에 데리고 가는 일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사만다가 쓴 사랑의 편지다. 사랑하는 톰, 당신이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요. 당신이 낮잠을 너무 오래 자서 난 화가 나요. 당신은 낮잠을 자고 나면 만사를 다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게 정말 싫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챙겨야만 한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난 이제 넌더리가 나요. 헤일리가 치과를 가지 못해 속이 상해요. 당신이 그걸 잊었다니 유감이에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우울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당신이 피곤해하는 모습이 보기 딱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당신이 나를 보고도 무덤덤할 때 마음이 상해요. 당신이 집안일에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는 섭섭해요. 당신이 내게 관심조차 없는 것 같거든요.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싫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데 당신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모든 일을 해나가고 싶진 않아요. 내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같아 섭섭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겨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그러다가 당신이 건강을 잃을까봐 겁이 나요. 나는 당신이 약속을 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 당혹스러워요.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짜증이 나요.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한 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 애정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부끄럽게 해요. 당신을 거부하고 싶진 않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피곤하다는 걸 이해하고 당신이 정말 힘들게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약속을 잃어버린 걸 용서해 줄게요. 치과 예약을 다시 해줘서 고마워요. 헤일리를 데리고 치과에 가겠다고 약속한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 잊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당신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싶군요. 사랑을 전하며 사만다. 추신, 다음 주에는 꼭 잊지 않고 헤일리를 치과에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당신에게서 듣고 싶어요. 무심함에 관한 사랑의 편지, 논쟁에 대한 사랑의 편지, 실망과 좌절감에 대한 사랑의 편지, 여러 유형에 대한 사랑의 편지가 있다. 제2단계, 답장 쓰기. 답장 쓰기는 사랑의 편지 기법 가운데 두 번째 단계다. 우선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모두 표현해 본 다음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더 내어 답장을 써보는 것이 치유 과정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신이 상대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대답들을 쓰면 된다. 방법은 이렇다. 당신이 사랑의 편지에 표현한 감정들에 대해 당신의 배우자가 애정어린 응답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직접 짤막한 답장을 써보라. 당신이 표현한 언짢은 감정들에 대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길 바라는지 모두 그 답장에 담아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편지보다 답장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때가 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써봄으로써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글로 옮기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사랑의 감정을 좀처럼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다. 답장을 쓰는 일은 이런 사람들한텐 특히 중요하다. 당신이 그의 입장이 되어 답장을 써봄으로써 그런 경우에 당신에게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욕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자들은 가끔 답장을 쓴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내색은 안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남자들은 화성에서 온 존재여서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남자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화성에서부터 몸에 익은 관습에 가깝다. 금성인이라면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알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 남자들은 실제로 여자의 감정에 대해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대체로 우리 문화는 여자들의 욕구에 대해 남자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만일 남자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어린 태도를 보고 들으며 성장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조차 없다면 그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답장은 여자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남자들에게 귀띔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것을 통해서 남자들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가끔 내게 이렇게 묻는다. 설령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 그가 그대로 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마음에도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만일에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일부러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가 요청한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만약에 그의 말이 그다지 진지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반응 방식을 배운다는 것이 그에게는 쑥스러운 일이다. 그에게는 어쩌면 소용없는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때가 고비다. 그에게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칭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녀에게 도움이 돼주려는 그의 노력이 어쩐지 진지하지 못한 것 같다면 그것은 그가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그를 적절히 고무시켜준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진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남자는 바보가 아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 상대의 반응이 좋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판단하면 그는 그 행동을 고착시키게 된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여자들 역시 남자의 답장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남자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여자들은 대개 남자의 반응에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왜 몰라주는지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 자기가 포기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에게 저항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게서 바라는 것은 신뢰와 인정, 감사다.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답장은 도움받을 사람이 확실한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내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상대방에게 상처만을 안겨준다. 그럴 때는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 제3단계.
사랑의 편지와 답장을 놓고 함께 얘기해보기. 당신이 쓴 편지를 배우자와 함께 읽어보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자기 행동이 어떤 방향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관계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서로에 대해 열정을 갖게 한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당신을 성공적으로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준다. 대화가 단절된 부부에게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다. 기분 상하지 않고 상대의 불쾌한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당신의 편지를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여자가 편지를 쓴 것으로 설정돼 있는데 남자가 썼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녀가 쓴 사랑의 편지와 답장을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가 큰 소리로 읽어본다. 그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보다 잘 알게 된 그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준다. 그녀가 직접 자기가 쓴 사랑의 편지와 답장을 그에게 읽어준다. 그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보다 잘 알게 된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준다. 먼저 그가 큰 소리로 답장을 읽고 나서 사랑의 편지를 읽어준다.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일단 그 방법을 알고 난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준다. 먼저 그녀가 그에게 답장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의 편지를 읽어준다. 그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보다 잘 알게 된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준다.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주고 그는 24시간 안에 혼자서 읽어본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런 편지를 쓴 데에 대해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다 잘 알게 된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준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편지에 귀 기울이는 일을 무척 곤혹스러워한다. 어쩌면 아예 편지를 읽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설령 당신의 배우자가 편지 내용을 들여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당장 애정어린 태도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테레사의 편지를 읽고 나서도 폴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면 그 이유는 그가 그 자리에서 당장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바뀔 것이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테레사가 느낀 분노와 상처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고 방어태세를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시간을 갖고 그녀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의 편지에 귀 기울일 때 유독 분노의 감정만 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편지에 담긴 사랑을 느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만일 그렇다면 사랑의 편지 가운데 특히 후회와 사랑의 항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될 것이다. 가끔 나는 아내가 쓴 사랑의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전에 우선 맨 마지막 사랑의 항목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다. 만일 남자가 사랑의 편지를 읽고 기분이 언짢다면 자기도 사랑의 편지를 써서 응답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상대의 편지를 읽으면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다. 어떤 때는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아내가 쓴 편지를 함께 읽어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연후에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그녀의 상처 뒤에 숨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편지에 대해 그 자리에서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잘못은 아니며 따라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아야 한다. 그의 배우자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그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가 그녀의 이해를 구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줘서 고맙소.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니 우리 잠시 후에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그는 편지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삼가는 것이 좋다. 편지를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남자가 쓴 사랑의 편지에 대해 여자 쪽에서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주기가 힘든 경우도 위와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대체로 나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을 것을 권한다. 그럼으로써 편지를 쓴 사람은 상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여러 방법을 실행해보고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택하라.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 사랑의 편지를 상대와 함께 읽어본다는 건 사실 떨리는 일일 수도 있다. 속마음을 편지에 모두 드러내보인 그는 상대의 조금만 반응에도 민감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편지를 상대와 함께 읽어보는 목적은 서로 마음을 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한다.
편지를 받는 쪽에서는 편지를 쓴 사람의 표현을 각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할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아직 편지를 읽어선 안 된다. 편지를 함께 읽어보는 데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편지를 쓰고 그것을 함께 읽어보는 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편지를 쓰고 그것을 상대와 함께 나누는 취지에 관한 성명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찾아내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어내는 데는 당신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헤아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편지에 귀 기울여주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덧붙여서 이 편지가 나의 바람과 욕구와 소망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쓴 사랑의 편지에 귀 기울이는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는 당신의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내 욕구를 중히 여기듯 당신의 욕구를 존중하며 당신이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겠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되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나는 진지한 자세로 당신의 편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 기법을 실천하면서 처음 몇 번은 이 성명서를 크게 낭독하는 것이 한결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이 성명서는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주도록 상기시켜 줄 것이다. 짤막한 사랑의 편지. 만일 기분이 언짢은데 편지를 쓰기 위해 20분의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축약형 러브레터를 써도 좋다. 시간은 3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정식 사랑의 편지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한다. 언제 사랑의 편지를 쓸 것인가? 당신의 기분이 언짢고 그 기분에서 헤어나고 싶을 때라면 언제든지 사랑의 편지를 써도 좋다. 사랑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내용일 수가 있다. 아내나 남편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친구, 자녀 혹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직업상의 동료나 고객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하느님이나 절대자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입장을 바꾼 사랑의 편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힘이 들거든 그의 입장이 되어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라. 그렇게 빨리 용서하는 마음이 든다는 데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기괴한 사랑의 편지. 만약 당신 기분이 그야말로 엉망이거나 상대에 대해 자꾸만 분하고 야비한 마음이 들거든 그 기분을 편지에 몽땅 쏟아부어라. 그런 다음 편지를 태워버려라.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에 상대에게 편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다. 전이된 사랑의 편지. 만일 현재 당신을 몹시 불쾌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을 일깨운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부모님 중 한 분께 편지를 써서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보라. 우리는 왜 사랑의 편지를 쓰는가? 이 책을 통해 살펴봤듯이 여자들에게 사랑의 자기 감정을 상대와 함께 나누고 그의 이해와 배려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고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남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여자가 언짢은 감정을 얘기하고 그 결과 남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녀는 그저 불쾌한 기분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탓하고 나무라고 요구하고 원망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기분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그녀 쪽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남녀관계의 성패는 전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여자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애정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줄 수 있는 남자의 능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애정어린 태도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의 능력이다. 느낌이나 욕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며 관계 속의 남녀는 변화하는 감정을 상대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상호 간의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이상임에 틀림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와 완벽의 경지 사이에는 우리가 발전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인 기대. 대화가 언제나 술술 풀릴 거라는 기대는 다분히 비현실적이다. 어떤 감정은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는 표현해내기 힘든 것도 있다.
바람직하고 애정어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들도 가끔은 대화의 방식에는 무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의 관점과 상충되거나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일단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남의 기분을 고려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훌륭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사랑도 분명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대화의 기술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기술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화 방식을 배우는가? 만일 우리가 솔직하고 애정어린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훌륭한 대화 예절이 제2의 천성으로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전의 세대들에게 있어 이른바 애정어린 의사표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감정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남부끄러운 질병이나 벽장 속에 가둬놓아야 할 것처럼 취급되기 일쑤였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가정에서는 육체적인 벌, 고함, 매질, 갖가지 종류의 언어적 폭력과 욕설 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까지 애정어린 대화의 범주에 속하기도 했다. 만일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지 않고 그것을 애정어린 표현으로 상대에게 전할 줄 알았다면 우리도 자신의 부정적 느낌과 반응의 질에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수차례 거듭하면서 우리는 점차 상대를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일 그랬다면 사랑의 편지 기법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과거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머니가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털어놓을 때 아버지가 애정어린 태도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자랐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받고 싶어하던 이해와 관심을 늘 기꺼이 베풀던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어머니를 보았을 것이고, 상대방을 쌀쌀맞은 태도로 대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비난하거나 불신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자기의 언짢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보며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18년 정도를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걸음마나 샘을 익히듯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걸음마를 하거나 깡충깡충 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읽고 동계산을 하는 기능과 마찬가지로 저절로 우리 몸에 배어 그 일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실패한 대화만을 접하면서 성장기를 보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난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애정어린 표현으로 전한다는 것이 마치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아득하게만 여겨지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기 위해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자라면서 늘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거나 억지로 논쟁을 회피하려고 참는 모습을 보아왔다면 당신은 화가 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만일 당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잘 다스려 고분고분하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벌을 가했다면 당신은 언성을 높이거나 벌을 주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이 당신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어릴 적부터 이미 거부당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았다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가슴을 터놓고 자기 감정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마음이 나는 당신이 정말 싫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 배우자에게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예외 없이 벌이 뒤따랐다면 당신이 미안해요 라고 선선히 말하겠는가? 벌을 받거나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겠는가? 어린 시절 기분이 찌무룩하거나 소리내어 울어도 아무도 이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야단맞은 기억밖에 없다면 당신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못된 행동인 것처럼 느끼며 자랐다면 당신은 어떻게 원하는 바를 요청하겠는가? 만일 당신의 부모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물어볼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성의도 없고 그런 것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어린 시절에 완벽한 사람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웠다면 배우자의 결점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무도 당신의 고민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배우자의 괴로운 심정에 어떻게 귀 기울이겠는가? 용서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면 당신이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어릴 적에 당신이 어른들로부터 울면 안 돼, 아기들이나 우는 거지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면 당신이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실컷 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통이 마치 당신 때문이거나 당신 잘못인 양 느껴지는 분위기였다면 당신은 배우자의 낙담을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겠는가? 어릴 적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풀이를 했다면 당신은 배우자가 화를 낼 때 이것을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당신이 최초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배신을 당했다면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거부당하거나 배척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애정어린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위의 18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같다. 애정어린 대화는 물론 배울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며 더욱이 우리는 18년간의 방치를 벌충해야만 한다. 우리 부모님께서 아무리 완벽한 분들이었다고 해도 사실 전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당신의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부모님의 책임은 아니며 그분들에게 따질 일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제대로 된 훈련과 연습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앞의 질문들을 읽어내려가면서 당신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당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지금 당장 20분을 내어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라. 펜을 들고 종이를 꺼내 사랑의 편지 형식에 맞추어 그냥 당신의 느낌을 적어보라. 지금 당장 해보라. 그 결과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철저히 진실만 말하기. 사랑의 편지가 효력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진실해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저 감정의 일부분만을 끄집어내어 더듬어 보는 정도로는 당신이 원하던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첫째, 분노의 감정에 젖어 있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화가 점점 더 끓어오를 뿐이다. 당신이 분노를 곱씹고 있는 한 갈수록 기분은 엉망이 된다. 둘째, 몇 시간을 계속해서 울어도 만일 당신이 그 슬픔의 피안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저 허무하고 허탈할 뿐이다. 셋째, 두렵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두려워진다. 넷째, 미안하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당신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다섯 번째,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려고 애쓰다 보면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에는 아예 감정이 없는 건조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의 편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4가지 기본적인 고뇌를 고루 맛보고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4가지란 분노, 슬픔, 두려움, 그리고 후회다. 왜 사랑의 편지는 효과가 있는가? 4가지의 감정, 즉 분노, 슬픔, 두려움, 후회. 이 고통을 하나하나 겉으로 표현하고 나면 그 고통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중 한두 가지만 써보아서는 그만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 실제의 감정이 아니라 본심을 감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다.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나 슬픔, 두려움, 후회를 그런 식으로 위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용기를 갖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다면 분노는 가시고 애정이 되살아날 것이다. 잘 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마음속의 분노를 표출하도록 도와주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애정을 느끼게 된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울분을 찾아내 이를 느끼고 표출하도록 해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미안함과 자책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대개 가슴속에 상처나 울분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찾아내어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기애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늘 애정을 베푸는데 자기 자신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생기가 없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 만일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몹시 언짢아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답을 써보라. 그럼 그 우울함과 나른함 뒤에 숨어있는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감정을 어떻게 다른 감정으로 위장하는가? 진짜 고통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활용하는지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명심하라. 우리 자신은 감정을 위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라. 정말 화가 날 때 당신은 웃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화난 것처럼 행동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슬프고 가슴이 아픈데 소리내 웃거나 실없는 농담을 한 적이 있는가?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서 비난의 화살을 재빨리 남들에게 돌린 적이 있는가? 다음에는 남녀가 각각 자기 본심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제시돼 있다. 분명 모든 남자들이 아래 사항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며 여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본심을 감추게 되는지 이해하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본심을 숨기는 방법. 남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감추는가? 남자들은 슬픔, 상처, 비애, 죄책감, 두려움 등 고통스러운 감정을 숨기기 위해 분노를 이용한다. 남자들은 분노를 숨기기 위해 실망이나 태연을 가장한다. 남자들은 마음이 아프면 이를 감추기 위해 성난체한다. 남자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공연히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낸다. 남자들은 분노나 비탄의 감정을 수치심으로 덮어 가린다. 남자들은 화나거나 두렵거나 실망했거나 낙담했거나 부끄러울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온을 가장한다. 남자들은 자기가 미숙하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더 자신 있는 척한다. 남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를 감추려고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감추는가? 여자들은 분노, 죄의식, 두려움, 실망을 감추기 위해 근심과 걱정을 이용한다. 여자들은 화가 나거나 짜증스럽거나 실망하면 이를 감추려고 공연히 허둥지둥 할 때가 있다. 여자들은 당황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후회스러울 때 이를 감추려고 기분 나쁜 척한다. 여자들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이를 감추기 위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앞세운다. 여자들은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이를 슬픔으로 위장한다. 여자들은 두려움과 슬픔, 애도와 비탄을 숨기기 위해 공연히 희망적인 척한다. 여자들은 슬프거나 낙담했을 때 이를 감추고 행복한 척, 고마운 척한다. 여자들은 화가 났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 감추기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정적인 감정 치유하기. 만일 아무도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귀 기울여 주거나 위안을 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풀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부정적인 감정들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낙담하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털어놓고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속의 고통을 인정하는 데 저항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도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만일 누군가가 어린애 같은 감정을 드러내 보일 때 짜증이 나서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재교육시키려면
자기 자신에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 이성적이고 어른다운 부분이 아무리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고 말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어이 기분이 상하고야 마는 감정적인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감정적인 자아를 따로 떼어내 부모님의 사랑으로 각별히 보살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수시로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무슨 일이 있니? 기분이 어떻니? 마음이 상했니? 언짢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무엇 때문에 슬퍼하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에 자상하게 귀를 기울일 때 부정적인 감정들은 실로 거짓말처럼 치유되고 어떤 상황에도 따뜻하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어린애 같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향해 저절로 문을 열어놓게 된다. 만약 어린 시절에 속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몇 번이고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 있었다면 성인이 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 곤란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어린 시절을 갖지 못했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당신은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의 소나귀에 꼼짝없이 사로잡힌 듯한 기분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껏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들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해 극도의 욕구 불만을 느꼈다면 성인이 된 우리의 자아가 아무리 온화하고 자비롭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도 우리에겐 분노와 울분이 채 가시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과거에 어떤 일이 몹시 실망스러웠다면 성인이 된 우리의 자아가 아무리 즐겁고 신나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때의 상처와 슬픔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과거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것이었다면 성인이 된 우리의 자아가 아무리 안심하라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도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쉽사리 우리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만일 과거의 어떤 일이 정말 곤혹스럽고 창피스러웠다면 성인이 된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괜찮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고 유쾌하고 좋은 기분을 가지라고 말해도 우리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한다. 탐닉을 통해 감정을 잠재우기. 어른으로서의 우리들은 이 같은 부정적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이것이 표면화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애쓴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감정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에 탐닉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면 그때 당장은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치유되지 못한 고통은 어김없이 다시 떠오른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회피하려는 행동 자체가 바로 그것들에게 우리 삶을 장악하고 지배할 힘을 주는 것이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감정들의 귀를 기울여주고 자상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점차 그것들은 힘을 잃어간다.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되살아난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한 번도 성질을 부려보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와서 우라를 터뜨렸다가 또다시 벽장 속에 갇히고 마는 것과 같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이 성인이 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애정이 깔려있는 의사소통을 방해함으로써 여전히 우리를 소나기에 쥐고 있다. 얼핏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은 과거의 감정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순간에 반갑지 않게 우리 삶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는 그 감정들은 우리가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는 한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복잡하고 난해한 감정을 전하는 비결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편지에 써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함과 의지를 갖는 데 있다. 우리가 배우자와의 대화에 애정을 갖고 임하면 임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또한 당신이 좋지 않은 감정을 슬기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상대방도 그 답례로 기꺼이 당신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돕는 비결. 사랑의 편지를 쓰는 일이 자기 치유의 훌륭한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만일 지금 당장 편지 쓰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뭔가 언짢은 일이 있거나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편지를 써볼 걸 권한다. 사랑의 편지는 당신이 배우자로 인해 실망을 느꼈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이 우울할 때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그 기분을 털어버리고 싶거든 편지를 써라. 편지를 쓴다고 해서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사랑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숙한 상태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감정들을 찾아내 관심을 기울여 줌으로써 비로소 그 감정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의 감정적 본성에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면 당신은 상대방과의 대화에 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히 대화가 잘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기본 자세가 확실한 이상 애정어린 태도를 견지하기가 쉽고 설령 지금까지 계속 속마음을 숨기고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반응만을 보여왔다고 해도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당신은 곧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은 비난당하거나 거부당할 염려 없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풀리지 않은 불만이나 욕구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치 부모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서 우는 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적 자아를 능숙하게 보살펴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닌 우리의 어린애 같은 일면을 윽박지르지 않고 사랑으로 다독거려주는 가운데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에 새살이 조금씩 돋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하면서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사랑을 기울여 완전히 치유해주기 전에는 아무리 어른이 돼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자꾸 억누르고 덮어놓으려고 하는 한 그 상처는 끊임없이 옥신거리는 통증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다수가 만성적인 정신적 고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은 오늘날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억압된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고 이는 때 아닌 죽음을 부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보이는 파괴적인 충동, 강박관념, 과도한 탐닉 등도 대부분 정신적 상처의 외부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는 흔히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마음의 고통과 혼란을 좀 줄여보겠다는 기대 속에 사랑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다. 여자들이 흔히 갖는 완벽을 향한 집착은 마음의 고통 없이 자기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얻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다. 사실 무엇이든 극단적인 집착은 우리의 풀리지 않는 감정적 고통을 다소 무디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신적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락거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랑의 편지는 당신이 그 고통을 똑바로 쳐다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에 이해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간다. 프라이버시의 위력. 가끔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감정을 글로 써봄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가슴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장되면 안심하고 속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다. 당신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배우자에게 할 수 없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가끔씩 혼자 당신의 감정을 글로 써볼 것을 권한다. 사랑의 편지를 쓰는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건강한 일이다. 당신이 쓴 사랑의 편지는 차례대로 철을 해두고 좀 더 쉽게 편지를 쓰고 싶다면 앞에 제시해 놓은 본보기를 참고해도 좋다. 컴퓨터에 기본 문형을 입력시켜 놓아 매번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라도 파일만 찾으면 되고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날짜대로 정리해 두어라. 만일 그 내용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또 한 가지, 편지를 쓰고 난 다음 그것을 개인 파일로 보관해 두고 기분이 좋을 때 이따금 파일에 수록된 편지들을 읽어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면 나중에 언짢은 마음이 들 때 훨씬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사랑의 편지를 쓰고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그림, 그래픽, 질문, 그리고 다양한 편지 양식을 활용해 당신이 자기 감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표현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독특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문장의 틀도 풍부하게 제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쓴 편지들을 모두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해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편지 쓰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갖는 거부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걸 쑥스럽게 여기고 거부감을 갖게 마련인 남자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라면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친밀함이 갖는 위력. 아무도 모르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감정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까지 채워주진 못한다. 사랑의 편지를 쓸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 편지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당신은 그에게서 사랑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한층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남들로부터도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진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다 보면 사랑이 들어설 수 있는 친밀함의 문이 열린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비난하지 않으리라 믿어지는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런 각별한 사람이 몇 명 있다면 당신에게는 실로 큰 힘이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그가 당신에게 충분한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 등의 증세는 서서히 가벼워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느낌을 모두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는 감정이 있다면 당신은 그 같은 두려움을 점차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당신이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상한 상담인이나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과 치유의 엄청난 원천이 될 수 있다. 상담인이 없다면 때때로 가까운 친구와 함께 당신의 편지를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아무도 모르게 편지를 써보는 일이 기분을 전환시켜주기는 하지만 이따금 당신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일이다. 집단의 위력. 집단을 통해 받는 도움의 효력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구성원 서로 간에 협조적이고 충실한 집단은
우리 각자가 자기 내면 깊숙한 곳의 감정을 보다 쉽게 이끌어내는 데 놀라울 만큼 도움이 된다. 당신의 감정을 어떤 집단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며 집단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설령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자기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들음으로써 당신의 이해와 통찰력이 증대될 수 있다. 각 지방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이끌 때 나는 그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곤 했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감정을 털어놓을 때 문득 나는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되거나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곤 했는데 그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새롭고 귀중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번 세미나를 끝내고 나면 기분이 홀가분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됐다. 매주 주제를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소규모 그룹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남들 앞에서나 식구들 앞에서 마음 놓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지 못했다면 이런 그룹 활동이 특히 도움이 된다. 나는 정기적으로 남자들끼리 작은 모임을 갖고 있고 아내 바니 역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자들만의 모임이 있다. 이렇게 밖에서 얻는 위안이 우리의 관계를 향상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자만을 유일한 위안의 원천으로 삼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준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들어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의 문제가 훨씬 작게 보이기도 한다. 시간을 투자할 것. 자기 생각과 느낌을 아무도 모르게 편지로 쓰든 컴퓨터를 이용해 기록하든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든 상담이나 모임에 참여해 이야기하든 간에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시간을 내어 자기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자기 내부의 감정적 자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너는 중요한 존재란다. 자, 얘기를 해보렴. 내가 들어줄게. 너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의 편지 기법이 나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아왔기에 나는 당신도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랑의 편지는 쓰면 쓸수록 쉬워지고 효과도 커진다. 그것은 물론 연습을 필요로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